MBN 뉴스 8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민간 소비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정부 재정 효과 등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올해는 고용 부진 등으로 증가율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오늘 대규모 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난맥이 절정에 이르렀다며 2월 국회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민생을 제쳐놓고 당권 경쟁과 내년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최명성 변호사가 탄핵 정국과 재판 과정을 담은 책을 펴냈습니다. 책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람을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라며 흐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이후 구속 여부가 합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인데 양 전 대법원장은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등 재판 준비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안산과 화성에서 홍역 환자가 1명씩 늘어나 이번 겨울 홍역 확진자가 모두 40명으로 늘었습니다. 외국인이 만든 음식을 먹고 병에 걸렸다는 말 등 홍역을 둘러싼 가짜 뉴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스 추적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접경 지역 산골마을 주민들이 일궈낸 강원 화천 산천어 축제가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우며 오늘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개막일인 지난 5일부터 180만 명 넘게 다녀가 겨울축제의 신화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8 시작합니다. 네, 오늘 톱뉴스는 반가운 소식으로 정했습니다. 작년 민간 소비가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고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중산층이 모처럼 지갑을 열면서 민간 소비 증가율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와 무더위 같은 환경공해도 한몫을 했지만 이 최저임금을 올린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돈이 돌아야 경제도 산다는데 돈이 좀 돌고 있나 봅니다. 네, 자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가전제품 매장.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끄는 건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관련 제품입니다. 환기시키기도 좀 어렵고 또 창문 열어놓고 옷 말리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뭐 공기청정기나 아니면 건조기 같은 것들.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100만 원을 훌쩍 넘는 의류관리기도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전자제품 전문 매장은 지난해 미세먼지 관련 상품 판매량이 많게는 160%까지 뛰었습니다. 덕분에 작년 가전제품 등 내구재 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넘게 올랐고 전체 민간 소비 증가율은 2.7%를 기록했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 2.7%는 2.9%였던 지난 2011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미세먼지나 무더위 같은 계절적인 원인 말고도 최저임금 상승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제가 좀 영향을 미쳤던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이제 이런 임금 자체가 이제 명목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이 하락세가 예상되는 만큼 성장 동력 발굴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최정구 금융위원장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오는 4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이후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됐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출이 줄어들면서 크게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6년 11.6%까지 올랐다가 2017년 8.1%, 지난해 3분기엔 6.7%로 낮아졌습니다. 그 대신 전세 가격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에 대한 걱정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국지적인 수급 불일치 등으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금의 추이를 보여주는 주택 전세가격 지수가 지난해 1월 99.9를 기록한 이래 줄곧 내리면서 지난달 98.2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오는 4월엔 급매물이 대거 쏟아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 같은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고가 단독주택에 이어 대폭 오른 아파트 공시가격이 3월 15일 통보될 경우 실제 보유세가 부과되는 6월 1일 사이에 급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금력이 있는 고액 자산가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린 갭 투자자들의 세금 회피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한풀 꺾였지만 1,500조 가계부채는 여전히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동입니다. 한일 초계기 논란이 계속되면서 한일 군사 교류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이 또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 경고방송을 함과 동시에 즉시 작전 헬기 띄워가지고 대응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요. 최중락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요. 일본 초계기 도발과 관련한 말도 안 되는 일본 내 반항 감정, 이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일본의 계속되는 초계기 도발에 우리 해군은 다음 달 동해일함대 사령관의 일본 방문 계획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올해 4월 해상자위대 함정 이즈모의 부산 파견 보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일 군사교류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은 주의서신 1호를 통해 일본 초계기가 또다시 위협 비행을 할 경우 신속한 보고와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이에 따라 초계기가 우리 함정과 5마일, 8km 안에 들어올 경우 경고통신을 시행하던 것을 10마일, 약 16km로 늘렸습니다. 특히 위협 비행에 대해서는 우리 해상 초계기뿐만 아니라 대잠수함 탐색용 링스 헬기를 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촉즉발의 군사 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일본의 의도에 휘말릴 수 있어 아직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공군기를 띄우고 이런 문제는 양국 간의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리고 일본의 노림수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간다. 그냥 확전하지 말고 해상작전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마무리 지어준다. 한일 군사 갈등이 계속되면서 한일 해군 수뇌부의 대화 채널 가동과 함께 미국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한일 초계기 갈등 후폭풍으로 군사교류 협력도 전면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우리 국방부가 공개한 일본 초계기 근접 저공 비행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확산하면서 반한 감정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송지영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 우리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일본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데 뭔 소리예요? 네, 우선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일본 초계기 근접 비행 도발 이후 하루 뒤인 24일 우리 국방부가 공개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그래픽입니다. 네. 접근 시작 무렵부터 최대 접근 지점까지의 동선인데요. 초계기가 대조영함에서 가장 가깝게는 약 540m 거리. 저기 보이시죠? 최대 접근 시점이라고 한 부분이 있죠. 조 지점이 그랬다는 거죠? 네, 그 지점에서 약 200피트 높이로 비행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치인과 군사 전문가들이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네. 조금 전에 저 사진 있잖아요. 저거는 과학적인 증거인데 어떻게 저게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네, 일본 자민당 와다 마사무네 의원은 고도 200피트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원래 2000피트였는데 한국이 0을 지우고 200피트로 바꿨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네. 물론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일본 네티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의혹 제기를 사실로 둔갑시켰습니다. 저런 의혹 제기를 네티즌이 한 게 아니고 현역 국회의원이 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렇습니다. 예, 우선 뒤에 화면 한번 보시죠. 예. 왼쪽이 저희 국방부가 제시한 근거 자료입니다. 200피트라고 그렇죠. 적혀 있네요. 예, 이 200피트에 0을 붙여서 2000피트를 만들어서 일본 네티즌들의 트위터 상으로 급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00피트로 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도 또 있습니다. 해수면이 찍히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제기했는데요. 일본 군사평론가인 우시오 마사토는 한국 주장대로 고도가 200피트라면 초계기 아래 해수면이 찍혔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초계기가 35m이므로 초계기 전체가 사진에 찍혔다면 60m 아래 해수면도 찍혔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 국방부에서는 뭐 기계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 국방부 반응은 어때요? 네, 당연히 절대로 어떤 조작도 없다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방부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열 영상 카메라와 캠코더 촬영 영상 등을 공개한 건 정치 공방이 아닌 과학적 검증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도발할 경우에는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또다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 행동 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일본 내에서 이제 일본 국민을 상대로 반한 감정 조장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정부대 차원이 아니라서 우리 국방부도 대응하기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렇겠군요. 그동안은 한일 간에 뭐 갈등이 생기면 미국이 개입했잖아요. 그래서 좀 조정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네, 그 배경으로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문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네. 일본의 계속되는 도발 배경에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군사 대국화 기조 등의 의도가 있다는 건 사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요. 이 기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네.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 채널 등을 통해서 문제를 더 이상 일으키지 말자는 중재가 진작에 있었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또 방위비 자체보다는 미국의 상황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으로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현재 국무군의 동아태 차관보가 공석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정리하는 데 마땅한 메커니즘이 없다는 것이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주변국과 이제 균열이 생기면 또 옆에 있는 중국도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처럼 중국도 무력 시위를 노골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군용기는 지난해 우리 측 방공 식별구역인 카디즈에 8차례나 무단 진입했습니다. 그랬죠. 네, 우리 정부가 엄중히 항의를 해도 월말마다 카디즈를 무시하고 비행을 벌였는데요. 이런 중국의 침범 행위는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 편입을 강요하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네. 특히 사드 배치와 한미 연합 연습이 실시되는 시기에 맞춰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 이제 끼어 있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시시때때로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일본 문제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이 한중일 군사 갈등은 그동안 간간히 있어 왔지만 남북회담 그리고 북미회담 등으로 한반도 상황이 급변한다는 점에서 조금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한일 군사 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갈등에 일본이 교묘히 파고들며 군사 대국화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예, 우선 전문가 씩 한번 들어보시죠. 네. 군사적 분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 수뇌부 간에 서로 신뢰와 대화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군사 채널이나 미국 중재를 통해 한일 갈등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일본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한일 갈등이 아직까지는 출구 없는 갈등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양국 수뇌부까지 나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해법 마련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송주영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조혜주 중앙선관위 위원 임명에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오늘 좌파 정부 규탄대회를 열고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여야 사당은 한국당의 2월 국회 보이콧 움직임에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국회 본관 앞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당권을 도전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총리까지 참석한 규탄대회에서 한국당은 대여 공세를 더욱 높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독선 독주 초권력형 비리 규탄한다. 안보 파탄, 경제 파탄, 좌파 독재 몰아내자.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조혜주 선관위원 임명 강행을 비롯해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우파를 조롱하고 탄압합니다. 조혜주 사퇴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혜원 사퇴해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한국당이 2월 국회까지 보이콧할 방침을 정하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한 목소리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명분 없는 막장 드라마라며 비난했고 바른미래당 역시 민심을 얻지 못하는 국회 거부를 속히 접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방식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 5천만 국민이 1년 365일 단식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한국당은 5시간 30분짜리 단식 농성을 두고 웰빙 단식이란 조롱이 이어지자 릴레이 농성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신입 당원이라 자유한국당 당대표에 출마할 수 없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가 오는 화요일에 출사표를 던집니다. 박관용 전대 선관위원장이 예외 규정을 들어서 출마 자격을 인정했는데 선관위의 최종 결론은 모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모레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최근 불거진 자신의 출마 자격 논란에 대해선 아무 문제가 없고 비대위가 잘 결정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저는 법조인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원 앞뒤를 잘 보시면 답이 다 있습니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한 가운데 모레 선관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호영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공식 출마를 선언하는 등 다른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보수 대통합, 당의 변화와 혁신, 대권에 욕심이 없는 저 주호영이 일체가 될 때 저희 자유한국당은 강한 야당으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황 전 총리를 시작으로 홍준표 전 대표는 30일 출판기념회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정호택 의원은 31일 당권 도전에 선언할 예정입니다. 갑자기 터져나온 출마 자격 시비가 가라앉으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기세가 꺾인 줄 알았던 홍역 환자 2명이 경기도에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전국에 확진자만 총 40명이 된 건데요. 시민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먼저 임성재 기자 보도를 보시고요. 이 홍역 확산과 관련해서 근거 없는 소문들이 시중에 돌고 있는데 이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병원. 홍역 감염 환자가 입원했던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38살 남성이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도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39살 남성이 홍역에 걸리면서 경기도에서만 2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 발생한 확진자만 모두 40명. 지역별로 대구권과 경기에 각각 17명, 서울 4명, 인천과 전남에 1명씩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역 바이러스가 전국 유행 추세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지 그 지역 간의 감염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확산 상황은 아니라고. 하지만 환자 1명이 평균 15명을 감염시킬 만큼 전염성이 높은 홍역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됐다는 소식만으로 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홍역이 확진자 나오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냥 옮을까 봐 무서워요. 학부모들도 사람이 많은 곳으로 외출하는 걸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애들 많은 곳에서 데리고 다니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요. 요즘에는 홍역 때문에 집에서 많이. 홍역의 기세가 한동안 주춤했지만 다시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네, 홍역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홍역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루머들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또 미세먼지 때문에 홍역이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요. 네, 지금부터 김현 기자와 이 홍역 관련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 기자. 이 홍역이 갑자기 왜 이렇게 확산되고 있어요? 그 이유부터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시죠.
예, 이번 홍역의 원인은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입니다. 네. 예, 사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국가적으로 홍역 퇴치를 선언했습니다. 2006년이면 13년 전에.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미 홍역 퇴치를 선언을 했었는데요. 지난 2001년부터 벌인 범국가 홍역 퇴치 사업의 결과입니다. 네. 그 2014년과 2015년에는 WHO로부터 홍역 퇴치 국가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예,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07년과 14년도에는 대규모 홍역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예. 올해처럼 해외에서 감염돼 국내에 퍼진 경우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홍역이 발생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태국, 필리핀 같은 동남아 지역에서도 홍역이 돌고 있습니다. 네. 예방 접종률이 떨어진 유럽에서도 홍역이 유행인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들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유럽과 동남아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그대로 검출됐습니다. 네. 병원에서 홍역이 옮겨진 그런 사례도 좀 있었는데 홍역의 전염성 어떻습니까? 아이들만 앓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른들한테도 발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홍역 이 바이러스 자체가요, 공기로 전파되는 강력한 바이러스 진화를 뜻합니다. 예.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격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홍역 환자 1명이 12명에서 최대 17명까지 감염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이 감염시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홍역에 걸리게 되면 증상은 어떤 거고요? 또 약을 먹으면 뭐 바로 나을 수는 있는 건지 또 약이라는 건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우선 일단 홍역에 걸리게 되면 고열이 나면서 감기 증세를 동반하고 온몸에 발진, 반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 치사율은 낮지만 원암 전염력이 높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경우 낮은 확률이지만 심각한 합병증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문제는 홍역에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아, 치료약이 없어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치료약이 없는데요. 감염을 예방하는 예방주사가 전부인 상황입니다. 네. 때문에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겠고 홍역에 걸렸을 경우에는 격리된 상태로 일주일 정도 안정을 취하면서 치료받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말이죠. 일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이런 데 보면 말이죠.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는데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질병관리본부에 확인한 결과 그 외국인 감염 여부는 없는 쉽게 말씀드리면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아직까지 국내에 홍역에 걸린 외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오늘까지 확진자는 모두 40명인데요. 40명 모두 한국인입니다. 이 중 1명 필리핀 출신의 결혼 이주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 역시 국내가 아닌 최근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다가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데 앞으로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외국인에 의한 감염은 없었고 외국인이 홍역을 퍼뜨린다는 루머 역시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외국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홍역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이 역시도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포털 사이트 등의 미세먼지를 타고 홍역이 한반도로 넘어왔다 이런 루머들이 돌고 있습니다. 네. 홍역이 이제 공기 감염을 통해 전파되고 전염률이 90%에 이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주장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이러스가 감염원도 없이 미세먼지를 타고 수천 킬로미터를 살아서 이동해서 전염이 되고 이런 이야기는 이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홍역이 외국인 노동자나 미세먼지 때문에 옮겨지는 거는 다 아니다. 네, 알겠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내가 예방 접종을 했는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선 2000년대 이후 접종력은 예방 접종 도우미 사이트를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 문제는 2000년 이전의 태생들인데요. 200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방 접종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 개인의 기억에만 지금 의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김 기자는 기억해요? 네, 예방 접종 했는지 안 했는지? 저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저도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선 이때 성인의 경우 접종력이 명확하지 않거나 홍역에 면역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 1회 이상 추가 접종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또 특히 해외에 자주 나가는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접종 여부를 2000년대 이전 태생자들은 확인해 볼 수 없다니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해외 유입 사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 구축, 또 면역력 없는 소아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 접종 지원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김현 기자였습니다.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 수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 전 원장은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입을 굳게 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셨습니까? 이튿날 결국 구속된 양 전 원장 측은 법원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는 구속 적부 심사를 신청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구속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도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지 않은 데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측에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또 검찰 조사에 대해 양 전 원장 측은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답한다는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도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박철원 전 의원의 사위로도 알려진 이상원 변호사는 1999년 양 전 원장이 서울지법 파산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같이 근무했고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변호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 전 원장의 영장이 발부되자 일각에서는 판사 출신 없이 심사를 준비한 것이 패착 중 하나라는 분석이 제기됐지만 이 변호사는 심사 전에 선임돼 신문 당일 변론 전략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전 원장 측은 40개가 넘는 혐의에다 수사 기록이 20만 페이지가 넘어 앞으로도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송환진입니다. 한 남성이 대학교 여자 기숙사를 배경으로 해서 음란 행위 사진을 찍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남성은 스스로 음란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등 이해하지 못할 행동도 보였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한 대학교. 지난 20일 이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여러 장의 회개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대학 기숙사 앞에서 검은 자켓만 입고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긴 겁니다. 특히 여자 기숙사 이름과 현관 바로 앞에서 각도까지 바꾸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방학 때는 사람 별로 없어서 또 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같은 학교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소름 돋고 그래요. 본인 스스로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오빠의 심정으로서도 그건 용납을 할 수 없는 거고 너무 좀 더러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은 온 오프라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해당 앱에 요청을 해가지고 사진을 게재한 사람을 등록자 정보 등을 요청하고 있고 학내에 CCTV를 분석해서 용의자를 현재 추적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여학생을 노리고 벌어지는 음란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요즘 화재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군포에서는 주상복합 건물에서 난 불로 한 명이 숨졌고 전주의 한 아파트에선 화재로 인해서 200명 넘는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났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건물 1층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경기 군포시 부곡동의 한 4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40대 남성이 불길을 피하다가 3층에서 떨어져 숨졌고 주민 6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0여 대 정도? 대부분 이제 연기 흡입 경상자들은 이제 병원 이송하죠. 경찰과 소방당국은 LPG 가스통에 호스를 갈다 불이 난 것 같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이 덤프트럭 바퀴에 다리가 낀 남성을 장비를 이용해 구조합니다. 서울 용산의 한 공사장 앞 도로에서 70대 노인이 24톤 트럭 바퀴에 깔렸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후진을 하다가 노인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 만성지구에 있는 한 아파트 1층 필로티 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시고 또 다른 1명은 넘어져 손을 다쳤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한때 주민 24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필로티 천장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판결 기사입니다. 운전 중인데 왼쪽 차선에서 다른 차가 갑자기 달려들면 핸들을 오른쪽 인도 방향으로 확 돌리겠죠?
그런데 그만 길가에 있던 행인이 치여 숨졌습니다. 이럴 경우 긴급 피난, 즉 위기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봐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 피난으로 인정되지 않고 유죄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고정수 기자의 보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월 인천시 서구 3차로를 달리던 한 차량이 2개 차로를 갑자기 뛰어넘은 택시를 발견합니다. 운전자는 택시와 충돌할까 봐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는데 길가에 있던 행인을 치고 맙니다. 택시는 그대로 도주했고 행인은 끝내 숨졌습니다. 운전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를 설명하며 긴급 피난, 위기를 피한 행동에 대해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내세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조사부도 조사 결과 사고가 불가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지법은 급제동만 했다거나 핸들 각도를 다르게 할 여지가 있었다며 긴급 피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택시기사의 급차선 변경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벌금 1,200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서 결론적으로 법인의 균형성이 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법원에서 볼 때는 충분한 다른 대안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유일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서 법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택시기사에 대해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이번에도 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는 소식입니다.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보험설계사가 판사를 속여가지고 석방됐다가 들통나서 구속된 사건입니다. 법원에 어머니가 큰 수술 받게 된다는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 소견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경찰이 뒤늦게 위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암에 걸린 고객 명의로 위암 진단서를 발급받은 보험설계사 김모 씨. 이 진단서에 멀쩡한 다른 고객의 신상 정보를 옮겨 적는 수법으로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금 3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으로부터 의심스럽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보험 기록 등을 분석해 김 씨의 범행을 밝혀낸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 씨. 어머니가 이틀 뒤 뇌동맥류 수술을 받는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해당 병원에 문의한 결과 이 소견서는 가짜.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 열린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재판부는 재범 우려가 크다며 사문서 위조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위조의 달인이었던 보험설계사의 범죄 행각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글로벌 축제 2019 하천 산천어 축제가 오늘 끝났습니다. 네, 누적 관광객이 174만 명이 넘으면서요. 역대 최대 흥행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네. 좀 산천어들한테는 좀 미안하긴 합니다. 그렇긴 하죠. 그래도요, 화천군 인구가 2만 7천 명인데 13년 연속으로 관광객 100만을 돌파했다고 하니까 대단하긴 하죠. 네. 저렇게 잡은 산천어는 어떻게 한대요? 주로 회를 떠서요. 그 자리에서 다들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무슨 생각하세요, 지금? 화천의 맛이 어떨지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네, 이상은 기자가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화천천 얼음 낚시터.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한파에도 저마다 얼음구멍 들여다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산천어가 낚싯대에 걸려들길 오매불망 기다리는 겁니다. 반바지 차림으로 거침없이 얼음물에 뛰어들어 맨손으로 산천어를 잡는 체험은 축제의 하이라이트. 즉석에서 구워 먹는 산천어 맛은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빙판을 타고 내려오는 썰매놀이에 흠뻑 빠졌습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화천 산천어 축제에 몰린 관광객만 23일간 180만 명이 넘습니다.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만 15만 명에 달해 명실상부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입니다. 화천군은 이번 축제의 경제적 효과가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콘텐츠로 무장한 겨울축제가 인구 2만 7천 명에 불과한 최전방 산골마을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코치로부터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서 선수촌에서 묵묵히 훈련에 임해온 심석희 선수가 오늘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제대회 출전차 공항에 나타난 심 선수는 다행스럽게도 담담하고 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검은 마스크를 한 심석희가 공항으로 들어섭니다. 다음 달 1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리는 월드컵 5차 대회 출전을 위한 출국길. 심석희는 미투 폭로 후 처음 외부로 나온 데다 오랜만에 대회를 앞두고 있어 다소 긴장한 듯했지만 이내 동료와 편안히 이야기를 나누며 담담히 수속을 마쳤습니다. 김혜진, 김건희 등 동료의 익살스러운 모습에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묵묵히 힘이 돼주던 팬들도 배웅나와 심석희와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우리 대표 선수들 모두가 하나로 굉장히 웃으면서 밝게 운동을 준비했고요. 외부의 어떤 내용들과는 다르게 선수들이 굉장히 소통도 잘하고 대화도 잘하고 그다음에 훈련 외에 다른 부분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잘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마음을 담은 편지와 선물로 심석희를 격려했습니다. 김 여사는 편지에서 긴 시간 혼자 눈물 흘리며 담아두었던 고통의 응어리를 녹여주고 싶다고 위로하며 심석희가 좋아하는 초록색의 머플러를 선물했습니다. 아직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응원에 힘입어 잘 찾아가겠다고 답장한 심석희는 선물로 받은 머플러를 하고 씩씩하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휴일인 오늘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내일 아침도 크게 춥지는 않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높겠고요.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도 선에 머물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에 1에서 3cm,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는 1cm 안팎 정도 내리겠습니다. 눈은 새벽에 모두 그치겠지만 아침까지는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차량 이용하시거나 걸어 다니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에는 구름이 가득 껴있고 남부지방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대전이 2도로 이맘때보다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대기가 무척 건조한 데다가 내일부터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 비나 눈이 시작돼 목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